세계 질서 변화라는 게 뭐 세상은 늘 변하죠. 늘 변하는데 이 변곡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뭐 경제와 관련된 뉴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하면은 뭐 50년 만에 처음, 유가 하면은 뭐 몇십 년 만에 지금 뭐 처음, 뭐 기타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 시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변화를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 변화가 나의 일상생활에 또 우리나라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경쟁이라는 게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키신저 질서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신저 질서라는 게 1971년에 헨리 키신저 당시 닉슨 정부의 안보보좌관이죠. 안보보좌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72년 2월 달에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거를 세계를 바꾼 일주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책 제목도 그래요. 그동안의 냉전 시대는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대결을 했다면은 키신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이라는 주제를 갖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관계를 터야겠다. 그래야지 미소 간의 진영 대결을 미국이 좀 더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중 협력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수교는 뭐 카터 행정부 때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트럼프 정부 때 부딪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 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전략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신저 질서가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키신저, 우리 헨리 키신저는 올해 99세입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죠. 최근에도 아마 다보스 포럼에서 뭐 연설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뵀는데요. 2005년에 제가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할 때인데, 그때도 이제 부시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개성공단 막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뉴욕에 가서 키신저를 만나고 워싱턴을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뉴욕에 가서 키신저를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20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데, 그때도 연세가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짱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키신저를 만나 설득한 거는 당신 같은 이 외교의 전설, 이 외교의 전설이 북핵 문제 해결에 한번 나서보는 게 어떻겠냐. 막 띄워지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뉴욕에서 그 이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민간 대화를 키신저가 직접 참여를 해서 몇 년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키신저는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키신저가 발표한 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지금 여전히 키신저는 미중 관계를 그렇게 급하게 단절을 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키신저가 최근에 문제 제기한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협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까 키신저 질서를 만들 때 이 세력 균형을 이용해서 삼각관계를 통해 갖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전략인데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게 하면은 결코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게 일종의 같이 연결됐던 게 이제 깨지고 분리되고 분단되고 하는 게 급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아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초입에 아마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억제됐던 수요가 폭발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과열된 경기들을 좀 진정시키는 금리 인상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공급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광물 자원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국제 경제 쪽의 전문가들은 이게 에너지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밀가루 가격부터 시작해갖고 식용유 가격에다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쟁이 아마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구조적인 거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다 하는 게 배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반도체 같이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급망 자체를 중국하고 분리시켜서 미국하고 같이 믿을 수 있는 국가들끼리 새로운 공급망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IPEF라고 그래갖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이제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일본에서 이제 출범을 한 거죠.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꽤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내부적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IT 기업인 화웨이를
정말 뭐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주저앉힌 거죠. 일단은 처음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을 막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재수출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 미국산 부품, 기술, 로열티가 10% 이상 함유된 거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재수출 조항인데요. 그거를 적용한 거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그런 걸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만들 때, 그 개성공단이라는 거는 제재가 없던 시절에 만든 게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제재가 있던 시절에 만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을 지으려면은 기계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설비도 들어가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10% 재수출 조항을 일종의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계 장비에서 미국산 부품 기술 로열티가 10%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로열티, 부품, 그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개성공단을 건설할 때 각종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미국 상무부에 리스트를 제출하고 그거를 다 허가를 받아갖고 통과가 되는 바람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합의를 해갖고 2004년 12월 달에 첫 번째 공장 준공식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바로 그런 조항들인데, 미국이 이번에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그 재수출 조항에 대한 거를 갖고 한 거죠. 무지막지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가장 상징적인 그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와 자궁을 가르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의 13%에서 15%를 화웨이에 공급을 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첨단 분야와 관련돼서는 이 디커플링을 미국이 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다른 대부분이 중국의 시장이 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럼 이건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재든 전략적 경쟁이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리는 주먹도 아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는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대상 국가가 북한처럼 작은 국가가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얘기가 다른 거죠. 결국 이제 러시아도 한번 해보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엄청 이제 강화가 되는데, 그럼 자기들도 일종의 전략 품목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그 물질에 대해서 러시아도 일종의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탈세계화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유가가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런당 6.7 몇 달 전하고 비교하면 딱 2배 올랐습니다. 예, 뭐 미국 사람들 자동차 없으면 생활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경제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외곽으로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인권 문제로 다투던 사우디아라비아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석유를 좀 더 많이 생산해 달라 하는 거고, 베네수엘라 관계도 뭐 푸는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란 핵 합의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제재를 풀어서 석유화학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시간이 좀 이게 시차가 잘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뭐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는 트럼프 때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높여놨던 거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물가를 잡으려면은,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계화 시대가 끝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이 탈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실체를 드러낼 텐데, 아무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을 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들은 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를 하는 국가와 선거를 하지 않는 국가는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하잖아요. 정권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는 얼마든지 시간 싸움을 할 수가 있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과연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이제 겨울이 올 텐데, 과연 이 러시아산 석유,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이, 미국이 과연 버틸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은,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양보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타협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서 쉽게 체면을 유지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협상을 물밑에서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걸 맞추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한반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의 기능이 마비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양자 차원이 아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되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와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임이사국 5개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들에 대해서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 사이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고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면 관철시키고 이렇게 이제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운영을 해온 거죠. 근데 지금은 무슨 이란 핵 합의 이런 것도 지금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이제 조만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또 추가적으로 발사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또 발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은 어려워졌다 하는 거죠. 그게 북한이 부담 없이 추가적으로 억지력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1991년에 한국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한 이후로 러시아는 한러 관계와 북러 관계, 남북 간의 균형 외교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뭐 북러 관계보다 한러 관계를 더 중시했던 시대도 꽤 많았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가스도 그렇고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경제적인 역할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가 되면서 푸틴 체제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한러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제재 같은 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가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현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어렵죠. 그래서 일부 거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은 사무소를 철수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결국에는 북러 관계가 강화되겠죠.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중 경쟁에 올라탔죠. 북중 관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전쟁이 되면서 러시아 편을 본격적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장기화가 되면은 북한 러시아로부터 얻을 것도 많죠.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제재가 되지만은 그 제재에 또 그 애매한 그 경계선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30년 동안의 러시아의 남북 균형 외교가 끝났다라는 게 우리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북방 정책, 북방 외교, 북방 경제라는 게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일종의 국가 전략으로 제시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정부 때 북방 외교라는 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북방 외교를 우리가 왜 시작을 했냐면은 전두환 정부 때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을 유치를 했잖아요.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려면은 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바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반쪽으로 됐고요. 거기에 이어서 하필이면 84년이 LA 올림픽이 열리는 바람에 그때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다 불참을 해서 반쪽으로 된 거죠. 우리 올림픽 역사가 처음으로 우리가 메달을 딴 게 84년 LA 올림픽입니다. 왜냐하면 레슬링 이런 게 레슬링 잘하는 국가들이 다 빠졌잖아요. 폴란드, 헝가리 뭐 그런 국가들이 불참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은메달 땄나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냉전이 끝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북기본 합의서도 채택을 하고 뭐 한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에서 이 북방 정책이라는 게 꽤 나름대로의 역사를 갖고 발전을 해온 거죠.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북방으로 향하는 문이 닫혔다. 이게 한국 외교의 활로를 이제 뭐 남방에서 찾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그때 가봐서 다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이 세계 질서 변화라는 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일상적인 변화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3년 차가 됐고, 전 세계는 각각의 민주주의 수준과 보건의료 체계의 수준과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 뭐 우리도 백신 접종을 기초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은 훨씬 더 방임적으로 자연 항체를 백신 접종과 같이 해서 출구를 찾은 거고, 우리는 조금 더 통제적인 방식을 결합해서 백신 접종과 함께 우리도 꽤 빨리 졸업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중국처럼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선택한 국가들도 있죠. 중국은 지금 뭐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그 공급망 위기와 물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전적으로. 북한은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아마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그 유일한 사례 같습니다. 북한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모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어요. 완벽하게. 비행기도 끊고, 철도도 끊고, 배도 끊고. 그러니까 사실 평양에 뭐 유럽의 대사관 직원들도 있고, 국제기구의 평양 사무소도 있었고, 근데 여기 2020년 1월 24일 날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를 하면서 이제 교통편을 다 끊는다. 그러니까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전세기 한 두세 번 운행하면서
나갈 사람 다 나와라 한 거고, 그래도 우린 끝까지 있겠다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 대사관이 한 1년 정도 버텨봤는데, 이게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대사관 직원들이 귀국을 해야 되는데, 뭐 귀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뭐 차 타고 뭐 이게 해갖고 두만강역까지 갔고요. 두만강역까지는 어떻게 갔죠. 근데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국경을 넘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무슨 밀차 같은 데다가 트렁크하고 애들 거기다가 싣고 해서 외교관들이 밀고 갔죠. 그래서 두만강 저기를 넘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사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그렇게 대응을 했냐면은 보건의료체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러분 뭐 아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조금 됐지만은 북한에 갔을 때 이게 그냥 북한이 좀 어렵겠구나 생각하는 거하고 좀 현장에 가서 막상 봤을 때 그 충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죠.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우리도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 이 계곡을 넘긴 거는 우리는 그래도 보건의료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요. 열이 나면 해열제가 있고 또 응급환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약품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한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게 없죠. 기본적인 게. 뭐 해열제가 있겠습니까? 뭐 주사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게 이걸 폐쇄를 하자 이렇게 된 거고 내부적으로 정말 지난 한 2년 정도 저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어부들이. 근데 이 바닷물을 통해서도 코로나균이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고기 잡으러 갔다 오면은 40일간 격리를 해야 돼요. 40일. 그럼 누가 그 고기 잡으러 가겠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작년 초부터 북중 간에 기차는 다니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늦어져 갖고 결국 이제 11월 달부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2량씩. 근데 이것도 신의주에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은 화물에도 균이 묻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신의주에 이제 하역장을 짓고 의료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의료품이 아닌 건 한 3달 거기다 방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올해 초에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북한이 매일매일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열이 많이 나고 기침 나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에 걸린 건지 그냥 감기인지 뭐 다른 병인지 검진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 통계 자체가 정확하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북한에서 원로들이 많이 사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부고가 많이 납니다. 양용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직접 운구에 참여했던 현철회라든가 아마 이런 것도 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망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막 열이 나고 이러는데 약이 없다 보니까 민간요법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요법이 뭐 다른 거겠습니까? 그냥 약촉해서 뭐 달아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또 사망자를 또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북한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옛날처럼 대응을 하겠다. 옛날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스나 에볼라나 신종플루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북한은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은 일단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문을 이제 열고. 예전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게 남북 교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코로나는 그 이전 전염병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변종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또 장기화가 되고, 치명률은 낮은 데 비해서 전파력은 높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백신을 아마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이 코로나를 일단 졸업을 해야지 문을 열고 비행기가 다녀야지 뭐 우리 인도적 지원 단체가 됐든 국제 기구가 됐든 이 접촉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당분간은 좀 어렵겠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런 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라는 게 뭐 정치 군사적으로 악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 강남에 사시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뭔지 뭐 신경도 안 쓰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휩쓸고 북한을 휩쓸고 북한의 돼지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멧돼지를 오염을 시켜갖고 2019년 5월 달에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이 돼갖고 우리가 이제 비상이 걸리고 이게 남아가 되면은 우리 양돈 농가는 망한다. 뭐 정말 무지막지하게 대응을 한 거죠. 거기 초기에는 뭐 걸린 거에 반경 몇 킬로 이내의 돼지를 다 묶거나 아니면은 예비 수매를 해서 아예 비워버렸어요. 근데도 우리가 남하를 하는 거는 막았지만은 동쪽으로 동진하는 거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강화도에서 파주로, 철원으로, 하천으로, 양구로. 왜냐? 비무장지대 멧돼지를 우리가 전체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비무장지대는 우리가 남측 구간은 우리가 통제를 하지만 북쪽 구간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멧돼지를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정 안 돼갖고 나중에는 사냥꾼을 한 200명 뽑아왔고요. 멧돼지 사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도 비무장지대 전체를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태백산맥까지 갔고 태백산맥을 통해서 지금 남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밑에도 발견되고 지금 충청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국토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 이런 거 마찬가지죠.
산불, 고성에서 산불이 나면은 뭐 남쪽 구간만 항공기가 떠서 꺼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북한이 지금 타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꺼야지 이게 진화가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되고요. 산림병해충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북한에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 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가 달라집니다. 모기가 뭐 비무장지대가 있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국토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경에서의 의료, 보건, 그 다음에 각종 재난, 재해 이런 거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핵 문제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30년 됐어요. 89년에 프랑스의 상업위성이 어떻게 이게 찍다 보니까 영변에 이상한 원자로를 발견해갖고 저게 뭐지 해갖고 이제 북한이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들어가서 사찰을 하고 뭐 북한의 NPT에 가입하고 이러다가 의견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93년 2월 달에 북한이 이제 NPT 비확산 조약을 탈퇴를 하면서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30년 이제 딱 됐네요. 그죠? 이 30년 동안에 뭐 몇 번의 해결의 기회들도 있었죠. 94년 제네바, 북한하고 미국하고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물질 생산을 8년 동안 동결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게 이제 파기가 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육자회담을 통해 갖고 나름대로 합의를 하게 됐지만 또 이행을 못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가 된 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는 두 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란 핵 문제, 다른 하나는 북한 핵 문제. 근데 이게 뭐 비교가 안 돼요. 이란 핵 문제라는 거는 이란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핵 물질이라든가 사용 후 연료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 핵 합의를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거는 오케이,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 지을 수 있다. 그 대신 국제 원자력 기구에 투명한 사찰을 받아갖고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 된다 하는 게 그 합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하는 건데, 아마 유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핵 합의 보고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핵물질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것도 풀수준 방식에서 농축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지도 오래됐고, 탄도미사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사거리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7차 핵실험이 예정돼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내일 해결하는 것보다 오늘 해결하는 게 더 쉽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더 높아지니까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협상의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지금 30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악화될 가능성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못하면은 양자 제재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제재할 게 없습니다. 지금 제재가 최고예요. 지금 2017년에 제재 결의안 4개가 통과가 됐는데요. 그 2017년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2017년 이전의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나 군수품에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금융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2017년부터는 그게 아니고 북한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일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름 들어가는 거 제한을 두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때마다 양을 점점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돈을 버는 것,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버는 걸 다 막았죠. 제일 중요한 석탄, 처광석, 석탄하고 처광석 금지, 수산물 금지, 중국하고 위탁 가공 금지, 그리고 중국의 식당들, 러시아의 벌목공들, 또 아랍에미리트의 건설 노동자들, 전체 따지면 5만 명 됩니다. 5만 명 해외 북한 노동자 노동 금지. 5만 명 다 귀국했죠.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차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재인 정부에서 3번의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왜 개성공단 재개를 못했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제재라는 거는 이 양자 제재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그거를 지키는 거는 국제법이죠. 국가가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죠. 여기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북한이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고 나서 개성공단에 일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 가공을 많이 했거든요. 봉제, 의류 이런 거. 중국 나중에는 중국 접경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북한의 노동자들 봉제, 의류 했던 사람들 데리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중국도 국제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 중단이 됐죠. 물론 이제 이런 강력한 제재 상황에서 이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근데 북한도 편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재가 완화가 돼야지, 그게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뭐 북한에 임대를 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는 그런 편법을 원하지 않는다. 제재를 완화를 해라. 그때까지 정식으로 우리 권리고 완화가 되면은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재가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2017년 이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남북 관계의 공간 자체가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가 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이제 그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못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경제가 2017년에 강력한 제재가 작동을 하면서 2018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에 수출이 43억 달러였는데요. 2018년에 수출이 3억 달러. 거의 확 줄었죠. 그래도 한 나라인데 수출이 3억 달러면은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수입은 또 확 줄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식자재도 있죠. 북한의 공장의 설비들은 다 중국산인데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품도 있죠. 그러니까 꼭 수입을 해야 되는 거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죠.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출구. 이런 강력한 제재 상황에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안밖에 없죠. 그게 뭐냐? 관광입니다. 관광. 관광은 제재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이라는 거는 98%가 중국 관광객이죠.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숙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숙소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원산 갈마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을 하고, 온천이 나온 양덕지구에도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고,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지구도 완전히 새로운 건축을 하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관광객이 0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관광객이 0명이 됐는데 숙박시설을 계속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이 된 거죠. 원산갈마 지구는 사실은 공정률이 70%까지 갔는데 중단할 수밖에 없죠. 지금 벌써 중단한 지가 지금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거 다시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사라는 게. 이런 상황이고요. 북한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 상황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2년 반이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들을 갖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방역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40일 동안 격리하는데 누가 고기 잡으러 나가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거는 북중 간의 비공식 무역입니다. 여러분이 뭐 북한 북중 접경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국경이 없잖아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두만강, 왼쪽은 압록강이고, 백두산 근처로 가면은 뭐 사실은 작은 개울이죠. 작은 개울. 서로 같이 빨래도 하는 사이고, 대부분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들이고 친척이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중 간에는 공식 통계로 잡히는 공식 무역뿐만이 아니고 비공식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자마자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국경에 대한 차단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한 거고요. 북한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한 거고요. 접근하는 사람들 총으로 쏴버렸으니까요. 근데 북중 간의 비공식 무역이 이렇게 한 2년 반 이상 중단된 거는 19세기 이래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전쟁 때나 문화대혁명 때도 이러지는 않았죠. 아무리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 하더라도 이게 일종의 인척관계로 이루어진 사이기 때문에 다 보따리 장수도 하고 뭐 전기도 가고 뭐 생활 필수품도 들어가고 식량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지금 2년 반 정도 완전히 차단이 된 거니까요. 이게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은 기능주의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해서 이렇게 안 돼요. 지금은 크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뭐 교류협력을 재개하려면은 제재가 완화돼야 되고, 제재가 완화되려면은 북한 협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야 되고, 비핵화 협상을 진전을 시키려면 당연히 평화 프로세스를 같이 결합시켜야 되고. 근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제재는 아마 이제 북한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는 합의를 못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양자 제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냥 더 어차피 안 되는 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안 되는 목록을 더 추가하는 방식인데 뭐 그런 거 같고요. 북핵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일단 지금은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미국도 지금 정신이 없죠.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북핵 문제에 쏟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죠. 대통령의 동선이나 또 국무부나 국방부나 이게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결국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하게 되면은 원래 미국 국방부가 생각했던 동북아시아에서 대중국 봉쇄를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죠. 지금 쿼드가 있고 한미일 군사 분야의 삼각협력을 더 강화시키겠다 하는 거니까 군사훈련도 많아질 거고요. 전략자산도 더 늘어날 거고요. 일종의 당분간은 군비 경쟁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종전선언 평화체제는 기분이 많이 빠지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법적인 평화는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약속이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군사 분야와 관련된 합의하면은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합의는 그 중에 일부를 떼갖고 하거나 내용적으로는 다 그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늘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합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부터는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불신을 신뢰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핵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재래식 군비에 대한 군사적 실력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핵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우리 논의를 할 때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재래식 전쟁이 줄어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영역에서의 재래식 전쟁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거든요. 그러면은 핵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종의 재래식 군비 차원의 군사적 실력 구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고 서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의 우발적 충돌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3년은 휴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지 벌써 7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전쟁 때 사망한 병사들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2018년 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갖고 백마고지, 격전지 백마고지 옆에 화살머리 고지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아마 그때 북한 병사랑 우리 병사랑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흐지부지 됐어요.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면서 그게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공동 발굴이 어려워지고 남측 구간에 대해서 계속 제한적으로 되다가 그것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돼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살머리 고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남북한 병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군 병사도 있고 중국 병사도 있고 16개 연합국 병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살머리 고지에서 프랑스군 유해를 수습을 해서 우리가 프랑스하고 국방장관 회담할 때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병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70년을 맞이를 하는데 아무리 관계가 악화돼도 핵 문제, 관계,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악화됐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유해 발굴 사업이라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미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시민사회 차원에서 휴전협정 70년을 맞이해서 정말 한반도에서의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좀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한 30분 남았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아마 통일 문제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래갖고 통일이 가능하겠냐 하는 거하고, 근데 사실은 통일을 포기하는 거하고 통일을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내용적으로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은 개념적으로 많이 다른 거죠. 비핵화도 이거를 북한의 핵 보유를 아마 사실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사 전략을 일단 핵 보유를 전제로 해서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아마 많이 바꿔야 될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 근데 북한이 이제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북한까지 올라가고 점령을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작전 계획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전제가 가능합니까? 다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재래식 군비 차원의 그걸 가정해서 만든 다양한 군사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앞으로 군사 분야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건 사실은 뭐 그동안의 북핵 협상이라는 게 점진적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근데 북한의 핵 능력 자체가 이제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단계를 얼마만큼 많이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2019년 2월 달에 이제 지금 가정을 해보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만약 합의를 했으면은 또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 합의라는 거는 일단은 영변에 있는 영변을 포기하겠다. 영변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핵물질이 필요합니다. 핵물질을 만드는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원자로를 통해서 원자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을 농축한 농축 우라늄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자로가 없이도 원심 분리기라는 걸 통해 갖고 해요. 핵무기는 크게 보면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1945년 8월 달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때도 그 중에 하나는 플루토늄탄이었고 다른 하나는 농축 우라늄탄이었습니다. 조금 달라요.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영변에는 흑연감성로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만드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관련된 시설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변이라는 게 북한 핵 개발의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닌데 그렇죠. 북한이 거기서부터 자기들은 포기를 할 수 있다. 이걸 포기하게 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5가지 정도를 풀어주라 하는 게 이제 협상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이게 아마
민주당 정부였으면은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클린턴 정부라든가 뭐 오바마 정부라든가 바이든 정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냐하면은 영변이라는 게 북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말한 거는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아니 영변에 미국의 사찰단이 100명, 200명 가서 1년 동안 상주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뭐 거기만 보겠냐. 이게 전체 사이클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 연관된 거를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알 게 아니냐. 물론 이제 결국에는 무기까지 포함되는 빅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스몰 딜을 하는 것보다는 노 딜을 선택하겠다 해갖고 사실 정적으로 그거를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하면서 북한도 협상의 문턱을 높인 거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에 많은 또 진전이 있었죠. SLBM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전략 핵무기뿐만 아니고 전술 핵무기, 앞으로 이제 아마 장사정포의 저위력 핵무기라고 해갖고 재래식 무기에 핵물질을 담아서 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미국, 러시아가 벌써 이미 도대체 저위력 핵무기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단계를 어떻게 협상을 재개했을 때 아마 2019년 2월 달부터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이걸 또 포기하는 거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 군비 경쟁의 악순환밖에 없는데, 그죠? 아무리 확장 억제를 미국의 해구산을 아무리 구체화한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그것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처럼 뭐 아이언돔부터 시작해갖고 뭐 레이저 무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갈 텐데 결국 어려워져도 이 문을 닫지 말고 그래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그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자꾸 이제 대비해서 설명하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관계라는 게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게 관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 관계고 외교적 관계고 경제적 관계고 이런 거에 따라서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걸 맞고요. 다만 몇 가지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종의 지금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블록화 시대, 일종의 각자 도생의 시대. 블록화에 각자 도생이 이제 결합돼서 나토, 또 뭐 한미일, 쿼드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군비 증강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지금 그렇고요. 뭐 핀란드, 스웨덴, 전통적인 중립 국가들도 지금 국방비를 엄청 올리고 있고요. 동아시아로 오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요. 우리도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엄청나게 늘렸고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거를 안보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안보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요. 나의 안보를 강화를 해요. 국방비를 늘려요. 국방비를 늘리면은 거기에 위협을 받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국가는 안보의 위협을 느껴요. 그럼 그 국가도 국방비를 늘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안보가 약화되는 거예요. 안보를 강화했는데 안보가 약해져요. 이게 안보 딜레마입니다. 이게 남북 관계 차원이 아니고 전 세계 차원에서 아마 냉전 시대 이후로는 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처음이죠. 이런 상황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 게 그게 안보가 강화됐다는 거하고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국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정말 균형 있게 육군, 공군, 해군 전적으로 정보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방비 감시에 대한 그 시민 네트워크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특히 퇴역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제대로 잘 쓰여지나 그런 것도 우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이게 한 해 거의 지금 60조의 국방비를 쓰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방 분야에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흥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머징이라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좀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을 못 찾아서 그냥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게 뭐 지금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갖고 레이저 무기라든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의 역사는 과학기술의 역사다. 그렇잖아요. 칼에서 총으로, 총에서 대포로. 이게 다 과학기술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군 겸용 기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업을 통해 갖고 과학기술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방비 투자를 이 기술 발달에 훨씬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보면은 이게 몇 년 지나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총의 시대가 됐는데 칼을 아무리 합금을 강하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특히 민간의 기술의 흐름하고 국방 분야의 흐름을 좀 같이 가면서 좀 선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일단 우리 전시 작전 통제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했을 때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반응 폭격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94년 6월 달에 그때 이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외과 수술식으로 그 핀포인트로
공격하는 거를 클린턴 정부에서 실제로 검토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흘러나오면서 우리 사재기하고 뭐 전쟁 위기, 6월 전쟁 위기를 겪었는데, 그게 카터 대통령이 가서 바꾼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시점에 카터 대통령이 가서 북한하고 합의를 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 내부적으로 이 군사 공격을 했을 때 피해가 너무 크다. 실제로 그때만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얼마 죽고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고, 민간인이라는 거는 뭐 병사들도 한국군 얼마 죽고 미군 얼마 죽고, 이걸 이제 계산해 봤을 때 너무 크다. 그래갖고 군사적인 해결은 대안이 아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카터가 가갖고 그걸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트럼프 정부 때 2017년 같은 경우 뭐 다시 검토를 해본 거지만, 이미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초가 있는 거고, 당연히 무기 수준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는 답이 안 나오죠. 그 부분은 미국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거는 그거는 의도가 아니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이걸 이름을 뭘로 해야 되나? 좀 멋있게 전략적 인내라고 한 건데, 전략적 인내라는 건 결과고요. 그 정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무시 전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나인 니글렉트라고 해갖고 선의의 무시. 그러니까 이게 애가 넘어지면은 모른 채 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선의의 무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적대적 무시라는 게 있습니다. 호키시 니글렉트라고 그래갖고 일단 무시를 통해 갖고 도발을 하면은 강력하게 그 군사적으로 제재로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이렇게 불리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도 무시 전략의 결과가 전략적 인내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시 전략이죠. 그럼 전략적 인내가 되겠죠. 이산가족 문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겠다 이렇게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산가족 중에 아주 일부죠. 그리고 지금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하면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한 13만 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80대, 90대입니다. 그래서 고령이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은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1세대하고 2세대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분들이 살아 계실 때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상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아무리 인도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이걸 인도주의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되는 거지 이걸 분리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 이산가족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면은 지금은 대체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꼭 안 만나더라도 내 고향 근처라도 죽기 전에 한번 갔다 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개별 관광이라는 거를 이산가족의 어떤 그 고향 방문 사업이랑 연결해서
뭐 시도를 해봤는데요.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뭐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고요. 지금 이제 납북자라든가 국군포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회담 한 이후에 이산가족 정례적인 상봉 때 특수 이산가족들을 포함을 시켜서 상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석탄, 원래 북한 석탄인데 러시아 석탄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걸려갖고 재판도 받고 아마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벌금도 좀 많이 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정보를 통해 갖고 대부분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직접 준 게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금융기관이나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제재 상황에서는 대금 결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금융기관들이 다 피하거든요. 세컨더리 보이콧에 피해를 당할까봐. 그런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습니다. 벌크 캐시는 우리가 이제 개별 관광을 추진하면서 미국하고 상의를 해보면은 기준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없어요. 뭐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죠. 이 확대의 대상은 일본하고 독일입니다.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하는 것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집어넣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안보리를 확대하려면은 중국의 동의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엔을 처음 만들 때 굉장히 그 어렵게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한다라는 거는 아마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뭐 종전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지금은 이제 불안정한 휴전 체제고 이거를 항구적인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도 중간에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종전선언은 우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북한도 들어와야 되고 미국도 들어와야 되고요. 북한은 말로만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실효적 조치가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간에 종전선언을 뭐 합의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쉽게 예를 들어서 팟빵이죠. 팟빵.
팥이 들어가 있는 빵. 그런데 한미 관계에서 합의에 가까운 거는 팥이 없는 빵. 그거는 북한이 팥빵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 핵심 뭐냐? 휴전협정을 체결하면 지금 휴전관리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가려면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대성리 마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대성리 마을을 통일부 장관이 방문하는데도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돼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위헌소송을 제기해야 되나? 이게 주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종전관리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히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유엔사 확대 강화론이거든요.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엔사가 더 확대되고 더 강화되고 더 참여의 폭도 넓어져야 된다 하는 건데, 당연히 종전 선언을 했을 때 유엔사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든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그걸 건들지 마라 하는 건데, 그걸 안 건들면은 밭이 빠지죠. 네, 그 문제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다 알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대회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휴전협정이 언제 맺었는지 아시는 분? 53년 7월 27일. 그래서 이게 수준이 높으시니까요. 네?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래도 몇 분 아시잖아요. 제가 강연을 하러 가면은 휴전협정이 언제 맺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종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휴전이라서 뭐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풍경을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충격받죠. 왜냐? 모든 나라는 전쟁을 시작한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하죠. 11월 달이 되면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양귀비 꽃을 달고 경기를 합니다. 11월 11일이 현충일이거든요. 그 11월 11일은 뭐냐? 1918년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은 5월 넷째 주 월요일이거든요. 왜 그날이 메모리얼 데이냐? 남북전쟁이 끝난 날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날이고,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종전기념식을 5월 8일, 5월 9일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죠.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날을 기억하죠. 왜?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나쁘다 하는 거를 증오를 더 새기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날을 기억하죠. 이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면은 불안정한 휴전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시작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는 거를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개념부터 우리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